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이 사실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렇게 병이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큰 병도 치유가 되는 시기가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거든요. 이게 병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고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병 나기 전에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핵심 주제를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항암 식단하고요, 항당뇨 식단은 똑같아요. 그리고 항암 식단과 항당뇨 식단은 디톡스 식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암이든 당뇨든 고지혈이든 고혈압이든 우리가 죽음의 상징주라고 얘기하는 3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기본적으로 만성염증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이 만성염증을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안 걸리지만 암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난 관절염이야. 염증이죠. 어떤 사람 똑같이 걸어 다녀도 염증, 관절염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잖아요. 어떤 식단을 해야지 생길까? 어떤 식단을 하지 않아야지 안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총정리해 보려고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이제 기본이 되는 핵심은 제가 이제 메인으로 봤던 것은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런 책이 이제 메인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공부한 것들이 많이 살이 붙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서 자신의 식생활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내 몸의 염증과 암을 예방하는 식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제가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이잖아요. 저희 팀 전체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디톡스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먹으면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경험적으로 이걸 먹었더니 디톡스 이후나 디톡스 하고 있는 중간에 고객들이 탈이 나는 거예요. 장염이 걸리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트러블이 오거나 가시통증이 오거나 이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음식들을 다 배제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사람들한테 시행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받겠어. 제가 상담한 환자들이 수천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디톡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먹었더니 안 좋은데? 이거 먹었더니 살이 안 빠지는데? 이거 먹었더니 배가 통증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변화가 온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모으면서 금지식단으로 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지식단을 알려준 것과 그리고 이제 와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들, 그리고 제가 읽는 책들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당신이 왜 아픈가? 이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당신은 아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작동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결핍과 독성이다. 그럼 무엇이 결핍됐다는 걸까요? 영양분과 산소죠. 그래서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결핍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의 작동을 방해하는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작동을 일으키면 세포 독성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근본 원인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부족과 과함이죠. 그래서 영양분은 부족해지는 거고 독성은 과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기능이 만약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질병이든
암까지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암은 악성세포를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과정이지 결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독성 물질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잘 포장해서 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성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이에요. 근데 그 변이되는 그 근본 원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독이 들어와서 내 몸이 살아나려고 만약에 그 독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간다거나 심장으로 가면 세포가 기능을 멈추고 멎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간으로 들어왔을 때, 혈액으로 들어왔을 때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에다가 그 독성을 포장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래서 대충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차가운 데다가. 특히 차가운. 그래서 만약에 근육이 차가웠다 그러면 근육에 붙어서 육종이 되는 거고, 간이 차가웠다 그러면 간에 붙어서 간암이 되는 거고, 폐가 차가웠다 그러면 폐에 붙어서 폐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성세포를 배제하고 이것을 이기려고, 몸이 살아나려고 버티려고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과정이고요. 그리고 내 몸이 죽어가는 과정, 오작동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세포 변이가 일어나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러면 죽어가는 과정만 있느냐? 아니죠. 살아나는 과정도 있어요. 다시 치유되는 과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질병을 이기는 인체의 5가지 큰 방어 체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혈관 신생이에요. 이것은 혈관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혈관 신성은요. 어두운 면과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 암세포도 이 신생 혈관을 먹고 커요. 근데 정상 조직도요, 이 신생혈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왜 우리가 딱지가 덜 떨어졌는데 툭 뗀 적 있죠? 손으로 긁어가지고. 못 참고 간지러워서. 아니면 실수로. 그러면 빨갛게 혈관이 미세하게 보이는 그 빨간 살 조직이 늘어난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핏물이 약간 배어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세포가 다시 상처를 회복하면서 차오르려고 이렇게 좀 미세혈관을 만들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을 메꿔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바로 혈관 신생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면 재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다 재생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뇌세포가 재생 안 한다 그랬어요. 한번 꿀밤 맞으면 나 벌써 100만 개 죽었어. 뭐 물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시는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산이 안 된다고,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과학에서는 이 그러니까 뇌세포가 재생한다. 그래서 뇌과소성의 비밀에서 뇌세포도 결국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막이나 각막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복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각막은요, 생각보다 그 스크래치 나가지고 그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눈병 나봤잖아요. 눈병 나서 나았죠. 눈병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재생을 일부 한다는 거야. 아주 심하게 손상된 것만 아니면. 그래서 심하게 반복적으로 손상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모든 조직은 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생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물질까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에요. 박테리아들. 그래서 우리 몸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이런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물질 대사에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뽑아내요.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장으로 보낸 다음에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혈관 신생을 만들고 이렇게 구멍난 장을 메꾸고 그다음에 뇌세포를 다시 살리고 뭐 기억력을 높여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호르몬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세포 재생, 인간의 면역 체계를 높이는 방어 체계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NA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유전자 결정설. 유전자가 병이 있으면 무조건 죽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집안에서 이런 유전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나도 그걸로 죽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전자 결정설 같은 거. 근데
이게 안 맞다는 게 밝혀졌어요. 요즘 후성유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 몸을 만드는 게 이제 유전자의 형태로 만들어졌죠. 근데 쌍둥이도 서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건강이나 외모나 체중이나 성격까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왜 달라지는가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달라지고요. 후속 유전하기 위해서 유전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를 이루는 이 유전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서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의 기억이 내 유전자에 박혀 있죠. 그러면 내 조상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었나요? 복제인가? 아니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이죠. 엄마 아빠만 해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럼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닮았지만 나머지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왜 한 대 걸러서 닮는 거 가끔 나타나는 거 아시죠?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어떤 거 있어가지고 또 자식한테 간다거나?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유전자 안에 그게 숨어 있었는데 나한테는 발현이 안 됐다가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다 숨겨져 있어요. 내가 발현한 유전자는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후성 유전학은 나한테 필요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로운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요. 해로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해로운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자녀를 낳아서 똑같은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 식성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애는 크게 자라고 어떤 애는 작게 자라고 어떤 애는 피부가 좋고 어떤 애는 피부가 안 좋고 쌍둥이인데 한 친구는 밀가루 엄청 좋아하고 한 친구는 건강식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둘이 피부가 달라져. 그런 것들이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는 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고 장을 조절이 잘하면 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면역 체계가 확보가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장을 관리를 잘 못해서 장에 만성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1방어 체계가 문제라서 면역세포들이 백혈구, 임파구, NK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요. 온통 장에 가서 그 염증 처리하기 바빠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못 잡고요. 세균이 들어와도 못 잡고요. 이렇게 머리에 검버섯이 났는데 얘도 어떻게 처리 못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서 장에서 멀어지는 부분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말단 부분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런 있던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 장 관리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좋아지는 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데요.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고객들한테 써주는 금지식품이에요. 밀가루, 육류, 소, 돼지고기, 가금류, 기름에 구운 생선, 가공식품 일체, 계란, 우유, 설탕, 빵, 음식이나 소스류, 술, 커피, 튀김, 견류, 젓갈 많은 김치, 소스나 음료, 껍질 벗겨 찐 감자, 익힌 고구마, 회, 특히 양식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익과일 금지, 저녁 식후 3시간 후 눕기. 저녁 먹고 나서 3시간 지난 다음에 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해준 믹스만 먹었을 때는 2시간 정도 지나서 자도 된다. 이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금지식이거든요.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어, 그럼 뭐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을 게 없대. 주식이 이거였나 봐. 먹으면 안 되는 식사. 그런데 이제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없지 말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재생의 원리, 인체 방어 기전에서 첫 번째 있었던 혈관 신생의 작용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 너무 중요한데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우리 몸의 혈관이 10만 킬로고요. 전신을 도는데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내 심장에서 나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적혈구가 만약에 자동차 크기라고 생각하면 그 자동차는요,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모세혈관이 190억 개나 된대요. 근데 모세혈관은, 야! 여기서 빨갛게 졌어. 그럼 벌써 파괴됐어요. 일부는. 멍들면 모세혈관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모세혈관 터진 거예요.
아프잖아요? 어떤 부위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러면 모세혈관 터진 거고요. 뾰루지 나서 빨갛게 됐잖아요? 모세혈관 터진 거예요. 근데 이 혈관이 터졌을 때 다시 이 혈관을 만드는 혈관 내막을 만드는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약 1쪽에나 존재한다고 하고요. 이 혈관 내피세포를 만드는 성장 인자 단백질 요거를 발원점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 세포가 붙고 세포에 세포가 붙고 이러면서 고드름이 자라듯이 혈관이 이렇게 삐쭉삐쭉 자라나다가 나중에 굵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순환 조직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과도하게 만약에 이 혈관 신생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암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이 원인이 되는데 암은 일반적인 세포보다 산소나 영양분을 20배를 먹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굉장히 많은 피와 산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아니, 산소를 필요하지 않지. 산소는 없어요.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특히 영양분 중에 뭘 필요로 하냐면 당분, 포도당, 인슐린 이걸 먹고 자라요. 이 암세포는요. 그래서 혈관 신생을 못되게 하는 항암 기전도 있어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넣어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세혈관이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바로 혈관 신생의 작용이고요. 이때 조직, 상처 입은 조직과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조직에 사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족이 나쁜 거죠. 과한 것도 나쁘고 부족한 것도 나쁜데 이 혈관 신생이 형평성을 가지고 중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이 돼 있어요. 내피세포로 자라는 것이. 그래서 세포 이렇게 자라면서 끝이 뾰족뾰족하면서 자라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세포가 늘어나고 세포벽이 생기고 또 세포가 늘어나고 세포벽이 생기고 끝에서 끝으로 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성숙하고 신생되고 성숙하고 신생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신생혈관의 기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디람 병원 원장님이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강의를 막 하는데 말투는 좀 세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이즈미회라고 일본에서 암 환자들끼리 만든 모임이 있대요. 사적인 모임인데 암 환자 생존율이 95%나 되는 거예요. 거의 말기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5년 생존율이 95%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부분 다 20, 30%? 암 종류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갑상선 암은 90% 정도 되긴 하지만 나머지 암들은 생존율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생존율 95% 된다는 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봤더니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마음, 식사, 운동이에요. 마음을 고친다. 어떻게?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두 번째, 식사를 고친다. 3년 동안 철저한 현미채식을 한다. 무조건 100번 씹는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한다. 몸을 움직인다. 노래를 부르든, 웃기를 하든, 걷든, 춤을 추든, 기공을, 요가, 무엇이든지 내 몸을 활력 있게 하는 운동을 자기 체력에 맞게끔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철저한 현미채식은 무엇을 의미하나?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무엇을요? 백미, 붉은 고기류, 붉은 살 생선, 단 것, 과일, 기름에 튀긴 것, 우유, 유제품, 빵, 알코올 전혀 입에 대지 않는다. 어허,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다른 거는 다 안 좋은지 알겠어요. 과일이 왜 들어갔을까요? 과당도 암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톡스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철 유기농 과일은 가능한데 하루 종일 자기 주먹 크기 하나만 먹으라고. 그리고 그것도 매일 먹으면 안 된다.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먹어라.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도한 비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디톡스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과일을 끊게 해요. 절대 과일 금지예요. 절대 커피 금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중독증 때문에 고지혈증이 왔다거나 비만이 온 분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과일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기농 과일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유기농이 없어요, 마트에서 사는 거. 본인이 집에서 키우셨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희가 뉴트라이트 농장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거 따먹지 않은 이상은 국내에서는 유기농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유기농으로 키워보니까 안타깝게도요, 상품이 안 돼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도저히 시장에 낼 수 없는 사이즈와 모양으로 자라요. 유기농으로 키우면. 그래서 그냥 그 당시 텃밭에서 따먹으면 그냥 그 영양과 맛으로 먹는 것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도무지 달리지가 않아요. 약을 주지 않으면 태풍이 한 번 오잖아요.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익기도 전에 짐승들이 좋은 거, 몸에 좋은 건 더 잘 알아요. 다 따먹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유기농 과일 힘들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좀 더 꼼꼼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설탕. 1등이에요, 1등. 모든 종류의 책에서, 그리고 많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먹지 마라, 설탕. 왜 그럴까요? 일단 설탕은요, 무조건 암의 먹이가 돼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포도당을 색소를 입히는 거야.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의 링거에 투입을 했어요. 링거에게. 그래서 그 색소를 어느 조직으로 가는지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탕물에 색소 입은 설탕물은요, 암 조직으로 다 가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 맞는데 수액만 맞는 게 아니고 포도당 섞어서 맞았다, 안 맞다가 그러면 100% 암을 키우는 데만 쓰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증폭되고요, 백혈구 기능이 저하돼요. 얼마나 떨어질까? 설탕 2티스푼, 작은 스푼, 티스푼 2개, 그것만 먹었는데 혈당 상승이 되면서 염증이 유발되고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세포가 완전히 멈춰요. 기능장. 딱 2숟가락 먹었는데. 근데 일반적인 믹스커피 하나에 설탕 2티스푼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 같은 음료수 하나에 각설탕 7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7티스푼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기능 장애일까요? 최소 24시간? 는 내 면역세포나 정상적으로 아까 내피세포 같은 애들, 몸을 재생하는 세포 같은 것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믹스커피 한 잔씩 하루에 끊임없이 먹는 사람들 있죠. 절대 세포가 재생이 일어나지 않고요. 무조건 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보다 훨씬 더 빨리 늙는다. 그리고 도대체 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산성화 비타민 C의 대사를 방해하죠. 설탕이 들어가서 혈액 내에 당분이 올라가면 그리고 피부를 산 피로됐을 때, 몸이 피로했을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르산이 형성되면서 뇌와 신경계 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이 당분, 설탕의 수용차, 포도당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6배에서 10배 많다고. 그러니까 더 빨리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색소 넣어가지고 한 실험,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아, 포도당이 전부 다 암세포로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의사들이 알게 됐고요.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생산해요. 그래서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과도하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면서 각종 여성암의 원인이 되고요. 최종 당화산물은 당의 찌꺼기가 남아서 염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GES라고 하는데 이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이 되고요. DNA 복구가 방해돼요. 유전자가 복구가 되지 않는다. 마당, 시럽, 말토덱스트린, 물엿, 메이플 시럽, 사탕수수액, 과즙, 양분꿀, 락토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설탕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단맛이 나는 모든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다 염증을 높이고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1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밀가루. 전 밀가루 먹어도 소화 잘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밀가루 자체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전 세계. 전 세계를 통틀어서 50%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밀가루를 먹고 자란 문화가 아니라서 장내 미생물 중에 밀가루를 분해하는 애가 없고 밀가루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70% 이상이 밀가루 자체를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이 소화 못 시키는 밀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찌꺼기로 인식해요. 인체를 오염시키는. 그래서 알레르겐, 먼지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얘를 없애려고 애를 써요. 물론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밀가루 안에 부셔지지 않는 단백질 구조가 있거든요. 보통 카제인, 글루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유에는 카제인, 밀가루에는 글루텐. 이 성분들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물질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가루는 가공 과정에서 20가지 이상의 필수 영양소가 70% 이상 날아가거든요. 원래 통밀에는요, 비타민 B군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영양소가 좀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백밀로 만들면, 밀가루로 만들면 싹 사라져버려요. 특히 강화 밀가루라고 해서 쫀득쫀득하게 되어 있는 밀가루 있거든요. 글루텐이 형성이 잘 되는 밀가루는 당 지수, GI 수치라고 하죠. 혈당을 높이는 수치가 설탕만큼 높아요. 설탕만큼. 포도당이 100이거든요. 설탕 포도당 100이에요. 근데, 백미. 백미로 지은 하얀 쌀밥이 80. 거의 유사해요. 근데 강화 밀가루는 설탕만큼 높다. GI 수치가. 그래서 동일하게 대사가 되고요. 혈당, 인슐린, 에스트로겐을 상승시켜요. 당도 올라가고 인슐린도 많이 올라가니까 좋아하겠죠, 누가. 누가 좋아할까요? 암세포가. 그리고 에스트로겐까지 상승시키니까 여성 암세포는 더 좋아요. 그리고 염증성 화학물질, 활성산소의 홍수를 야기하면서 암을 촉진해요. 밀, 단백질, 글루텐은요,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알레르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기, 우울증, 습진, 비염, 과민성 대장증.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면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정도는 알아요. 근데 감기 걸렸는데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 나고 목이 붓고 이렇게 해서 점막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알레르기 때문에 그때 감기 바이러스가 더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이게 밀가루가 원인이 돼서 내가 그런 염증이 생기거나 병이 왔는데 밀가루가 원인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에는 렉틴 성분이 많은데 이 렉틴 성분은요.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독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소화관에 구멍을 내요. 우리가 소장, 위장 벽, 대장 벽에다가 구멍을 내서 영양물질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요. 노폐물이 혈액으로 쭉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염증성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하기도 해서 염증이 가뜩이나 높아져 있는 데다가 그 장벽에 구멍을 내서 이 성분을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장염에 걸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밀가루를 이틀 정도 연속으로 어쩌다가 먹잖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제 못 참고 마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먹으면 저는 배 아파서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 간혹 가다 먹는 건 괜찮은데 많이 자주 먹으면 배반의 복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를 치료했던 한 되게 용한 한의사 선생님이 넌 대장 때문에 죽을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장이 정말 안 좋다. 대장이 안 좋아서 너의 모든 병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이 제일 안 좋은 음식이 저는 밀가루다. 밀가루가 즉각적으로 고기보다도 더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나쁜 기름이에요. 그럼 어떤 기름을 먹으라는 거야? 탄수화물도 먹지 말고 그럼 기름은? 그래서 오메가3 기름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음식이 오메가6 지방이 많잖아요. 가장 좋은 오메가3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들기름하고 아마이누예요. 나머지는요, 다 그저 그래요. 특히 해바라기 씨유는요, 오메가3가 거의 없어요.
참기름도 별로예요. 콩기름 뭐 다 안 좋죠.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연어, 등푸른 생선에 해당하는 연어도요, 100g에 1.35g밖에 없어요. 오메가3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연어회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들기름 안에는요, 65%나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요. 근데 100g 안에 연어는 1.35%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볶은 호두에는 8.96 정도 들어있는데, 저는 매일 하루에 피호두를요, 두세 개씩 먹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두가 항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피호두여야 돼요. 피호두. 껍질이 있는 호두를 매일 신선하게 까서 먹어야지 우리가 신선한 거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꺼내 먹어도 어차피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절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안 좋아요.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개 정도의 호두를 꾸준히 껍질을 까서 호두가 기념 까서 먹으면 정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왜 이제 가공된 기름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나쁜 기름을 먹잖아요. 특히나 오메가3 말고 오메가6, 오메가9 아니면 이제 포화지방 같은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요. 세포 안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가야지만 세포가 살아가고 재생이 되고 자기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벽이 딱딱해지면 들어가질 못해요, 산소가. 영양소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인슐린이 안 들어가고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돌다가 암세포만 더 키우겠죠. 얘는 수용체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대사 폐기물질,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우리가 대사물질이 일어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버려야 돼요. 근데 세포벽이 딱딱하니까 이걸 버리지도 못해. 그래서 세포가 결국 영양산소 결핍, 그다음에 독성은 과잉이 되면서 세포가 반란을 일으키고 암의 스위치를 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암세포로 유전자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과잉이 되잖아요. 그럼 인슐린 수치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또 당뇨와 암이 유발돼요. 그리고 고열에 화학적 가공을 하는 이런 기름은요, 다 트랜스 지방산이 생겨요. 특히 오메가3나 오메가6 다 생겨요. 6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메가3 지방산도요, 굉장히 약해요, 열에. 산소와 열에 약해서 화학적으로 가공을 하거나 고열로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트랜스 지방과 가산화질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제가 등푸른 생선은요, 또 데펴 먹지 말라고. 한 번 구워 먹고 남았잖아요. 그럼 과감히 버리세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만큼 더 빨리 산패하거든요. 그게 트랜스 지방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어르신 중에 나 생선 조리 먹고 나서 체했어. 왜 체했을까요? 다시 데펴 드신 거예요.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가. 처음에 싱싱한 채로 해 먹으면 괜찮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반으로 한 거예요. 공기 중에 노출돼서 산패가 일어난 지방산으로 조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톡스하는 고객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흰살 생선, 소금에 간하지 않은 걸 사와서 조림이나 탕으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가장 안전한 형태의 단백질과 지방산을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된 기름, 산화된 기름은요,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데 얘는 특히 면역계를 압박하는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 되게 심해지면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요. 혈전이 생겨서 생기는 심장계 질환.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없애주는 건요.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되게 신기하게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을 없애는 건요.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 그래서 나쁜 기름을 먹어서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름을 먹어야지 다시 염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진짜 계란, 방목하고 사료가 아니라 곡물을 쪼아 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한
진짜 닭이 낳은 계란 한 알에는요, 300mg의 DHA가 들어있어요. 하나를 꽤 많이 들어있죠. 근데 곡물 사료를 먹인 계란은요, 18mg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20분의 1 정도의 수준이죠. 나머지는 다 오메가6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DHA 함량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 자연스러운 옛날의 환경처럼 자란 유제품이나 아니면 계란이라든지 방목한 속 같은 것들은 좋은 성분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현대 이런 것들은요, 다 곡물 사료, 특히 뭐 많이 먹이죠? 옥수수. 그리고 GMO로,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한 옥수수 사료가 가장 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료가 다 그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훨씬 많은, 오메가9까지도 또 많이 들어있는 이 옥수수나 콩 사료를 먹고 크기 때문에 종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먹는 한은. 그래서 가공된 기름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정말 냉온으로 차갑게 압착해서 짠 들기름, 아마이유 이런 것만 기름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거, 우유. 우유예요, 우유. 그 다음에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음. 이 제품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이 그 다음 먹지 말아야 할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은 식단은요, 암을 촉진해요. 그리고 적은 식단은요, 극적으로 암을 억제한다고. 왜 그럴까요? 우유에는요, 59개의 생물학적 활성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수십 개의 알레르겐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52종의 항생물질, 농약, 제초제, 폴리염화비닐, 다이옥신, 피, 보름, 심지어 배설물까지 섞여. 그리고 이제 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섞은 어떤 용매, 박테리아, 바이러스, 방사선 화학물질 함유되고 항생제 성분 많이 주기 때문에 소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의 성분을 검사하고 나면 우유를 못 마신다.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근데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모유는 좋은가? 하고 엄마들의 모유를 성분을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은 엄마의 모유에서는요, 아주 좋은 성분이 나왔어요. 근데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은 엄마의 모유에서는요, 우유보다도 훨씬 나쁜 성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먹는 게 만드는 거니까 이 유제품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유기농 젖소가 짠 우유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풀을 먹고 자란 소냐, 아니면 사료를 먹고 자란 소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풀만 먹여서 소를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초원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옛날에 시골에서 한 집에 소 한 마리 키울 때 하루 종일 한 명은요, 그 소를 풀 뜯기로 다녔어요. 그 소가 하나가 온 들과 산을 쏘댕기면서 풀을 뜯어먹어야 겨우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밭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풀 찌그러기 있죠? 이건 다 그 소가 먹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소 키워봤어요. 그래서 소가 뭐 먹고 크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먹인다는 거죠. 요즘의 소들. 뭐 풀 좀 먹여요. 그러면 책도 먹이고요. 풀만 먹고 자라는 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오염물질 다 갖고 있고 옛날에 풀들은 농약, 제초제, 살충제 안 뿌렸죠. 근데 지금은 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풀 뜯어 먹는 것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을 함유하고 있어요. 우유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요. 아이들이 클 때는 도움이 돼요. 근데 다 큰 성인이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성장 호르몬은요. 암을 키우는데 작용해요. 다 컸는데 뭘 자꾸 키워.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근데 이 IGF-1은요. 우유보다 아이스크림의 10배나 노출돼. 덥다고 아이스크림 한 개, 두 개 먹으면 배탈 나죠. 애들만 배탈 나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이렇게 어른 과자 맛있다고 아이스크림 한 개, 두 개 먹으면 암이 어. 그리고 이제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요. 모든 단계 암을 촉진시키고요.
강한 알레르겐으로 작용을 해요. 알레르기 물질이 되고요.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장수 마을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 조사했어요. 전 세계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들을 모아서 블루존이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블루존 마을을 막 음식과 식단, 생활 습관까지 샅샅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요. 미국인 평균과 10분의 1 수준. 고기 많이 먹어야 돼, 나이 들수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요. 동물성 단백질을 10분의 1만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 필요량이 성인이 여자는 보통 50, 남자는 60g 정도거든요. 단백질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식물성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50에서 60g에 5에서 10g 정도만 동물성으로 먹고 나머지는 다 식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하루 계란 한 개 정도의 단백질만 동물성으로 섭취하고요. 나머지는 다 식물성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식물성으로 단백질 이만큼 먹어줘요. 되게 궁금하죠? 어. 브로콜리 100g. 보통 브로콜리 한 송이가 몇 g일까요? 200g이에요. 200g. 일반적인 브로콜리 한 송이가 200g. 브로콜리 한 송이에는 단백질이 몇 g 들어있을까요? 100g당 5g 정도 들어있어요. 브로콜리가. 그럼 200g짜리 브로콜리 한 송이를 먹으면 나는 10g의 단백질을 먹은 거예요. 꽤 많죠? 김에는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김은 이제 그렇게 무게가 나가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버섯이 브로콜리만큼 많이 들어있는 종류가 많아요. 그럼 내가 버섯을 100g 정도 먹었어? 그러면 한 20g 정도 단백질 섭취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곡물, 퀴노아 같은 곡물에는요, 전체 무게 4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내가 콩 좀 먹고,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 좀 먹고, 두부 좀 먹고, 브로콜리도 먹고, 해조류도 먹고, 버섯도 먹고, 뭐 이런 거 먹다 보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 다 채워져. 그래서 아주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만 먹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이 단백질은요 비만이나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안구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 담배, 술, 커피. 커피는 말이 많아요. 남의 돈내 나쁘네 뭐 어떻게 말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암 환자들에게는 안 좋다. 네. 일단 수면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커피는 계속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숙면을 하지 못한다는 결국 면역체계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는 밤에 커피 마셔도 잠 잘 자. 아니래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결국은 깊은 수면을 못 자게 하고 내가 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는 얕은 수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소금, 특히 정제염 안 돼요. 칼륨, 칼슘 결핍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슘하고 나트륨은 1대1로 계속 칼륨하고 나트륨 1대1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MSG, 글루탄산염, 가공식품에 들어있고 말하자면 조미료죠. 어. 이거는 활성산소를 폭풍을 만드는 거예요. 활성산소 폭풍. 그래서 제가 MSG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가스가 빵 차면서 배가 막 부글부글 끓고 다나이 부네요. 이 글루탄산염 들어가면 바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식품 GMO 장과 면역계에 손상을 주는데 단 한 번만 먹어도 장내 박테리아의 유전자 구조가 바뀝니다. 딱 한 번만 먹어도 GMO. 그래서 GMO 옥수수 사료를 먹인 쥐는 원래 쥐가 실험용 쥐가요. 평균 수명이 2년이에요. 근데 3주 만에 사망했어요. 엄청나죠. GMO 옥수수만 사료로 줬더니. 근데 2주 만에 사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밀가루 튀긴 걸 사료로 먹이잖아요. 2주 만에. 그래서 생명이 극적으로 단축. 그러면 밀가루 튀긴 거 뭐예요? 튀김?
라면, 과자.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구강청결제와 커피. 아까 커피는 이제 왜 나쁜지 얘기했고, 알코올은 간에 치명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라서 당연히 암 환자들에게는 절대 되지 않겠죠.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구강청결제 중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잘못 사용하면 술을 마신 거가 똑같은 반응이, 독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땅콩. 땅콩이 아플로톡신이라고 되게 나쁜 1, 2급 발암 물질의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땅콩은 안 먹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곰팡이균이 있는지 없는지 내 눈으로 완벽하게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 GMO 이런 것들 너무 많고 오메가6나 오메가9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말린 과일도 좋지 않아요. 당분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구운 음식,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도 다 염증성 물질이 증폭돼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안 돼요. 미세 플라스틱 요즘 많이 떠오르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은 호르몬계를 교란해요. 그래서 페트병에 든 물, 페트병으로 조리한 거, 컵라면,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용기 이런 것들로 음식을 조리해 먹는다거나 뜨거운 음식을 부어 먹는다거나 커피를 거기 종이컵에 넣어서 먹는다거나 플라스틱 용기 특히 이제 텀블러 없이 우리가 그 종이컵에다가 뚜껑 이렇게 덮어서 주죠. 그 뚜껑으로 덮어주는 플라스틱이 훨씬 더 나쁜 물질이에요. 그래서 뚜껑을 덮지 말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뚜껑째 이렇게 먹는 거 절대 금지. 이 절대 금지. 아시겠죠? 그래서 뚜껑 벗겨버리고 이동했으면 그냥 종이컵채로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5년 생존하는 동안 이 95% 살아났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었을까 봤더니 작곡류, 현미, 참깨, 메밀, 보리좁쌀, 콩류, 팥, 검은콩, 완두콩, 강낭콩, 그다음에 낫또, 두부 뭐 이런 것들, 고구마, 감자, 찬맛, 그다음에 당근, 우엉, 무, 말랭이, 양파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곡, 콩류, 콩제품, 고구마, 뿌리채소, 녹색, 버섯, 배추, 뭐 해도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먹으라고 하는 거냐. 첫 번째, 채소, 채소, 그다음에 발효 음식, 콩류, 냉합책, 들기름, 아마씨유, AAL, 발아버섯, 발아현미, 적공, 그다음에 통곡류, 건곡류, 버섯류, 견과류, 씨앗, 신선한 생선, 과당 흡수를 억제하는 차, 뭐 과당이 적은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까지 얘기하려면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이렇게까지만 준비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들으면 중요한 건 다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준비를 할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먹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내 몸을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는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물,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물. 세포는 다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건강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그것보다 어떤 물을 먹어야 돼요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마셔야 돼요? 건강한 물을 먹고 있는데 너무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상담을 해보고 리더님 물을 안 드세요. 고객님 물을 안 드세요. 정수기 있으시죠? 네. 얼마나 드세요? 잘 안 먹어요. 커피는요?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할 수 없어요. 물을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은 1, 2, 3 요법으로 드시면 돼요. 1, 식사 1시간 전. 그리고 2, 식후 2시간 후. 3, 새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 식전 1시간, 아침 식후 2시간, 점심 식전 1시간, 점심 식후 2시간, 저녁 식전 1시간, 저녁 식후 2시간, 자기 전.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저녁 일찍 주무시는 분은 1, 2, 3 한번 저녁 2시간에 걸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 근데 그 하루에 7번을요,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수준가 어느 수준이냐?
내가 물을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됐어. 그 정도 양만 드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적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1.5리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1시간 말하면 물이 500cc가 날아가요.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땀 많이 흘리죠. 많이 보충해요. 근데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이렇게 적당한 환경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곡물 같은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그럼 물 많이 먹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느껴지는 수준이 있는데 그 갈증이 해소되는 만큼의 물을 그게 반 잔이든 한 잔이든 머그컵 하나든 자신한테 맞게끔 이 1, 2, 3, 6법으로 드시면 돼요. 하루 7번. 이거는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내가 두 모금이 됐든 머그컵 한 잔이 됐든 자기한테 맞는 수준의 물로 이 1, 2, 3, 6법대로 물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이 챙겨져요. 근데 어떤 물을 먹어야 돼요? 건강한 물. 미세 플라스틱 없는 물, 환경 호르몬 없는 물, 마이크로시스틴 없는 물, 염소 소독은 당연히 없는 물, 미네랄은 살아있는 물. 이런 물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물이 기반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정수기가 9월에 출시돼요. 기존의 정수기는 미네랄도 살아있고 너무 건강한 물이었는데 요즘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이 미세 플라스틱 기준까지 강화된 정수기가 이제 곧 출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 마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1, 2, 3, 6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따뜻한 물이 좋아요, 찬물이 좋아요, 전 얼음물이 좋은데 이거는 물 마시는 방법 사람마다 그래서 상체 열이 많고 위 식도에 열이 많은 사람은요, 냉수가 맞아요. 다만 식사 직후에만 물을 타갖고 드시지 마세요. 위는 38도가 돼야지 작동을 해요. 위가 움직이고 소화 효소가 제대로 나오는데 식사 직후에 찬물로 이 위장의 온도를 식혀버리잖아요. 그럼 위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게 되기 때문에 만성 체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위가 차가운 사람은 당연히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희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따뜻하게 먹거나 차갑게 먹거는 개인의 어떤 체질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인체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이 물은 순수하게 물로 먹었을 때 굉장히 빨리 전달. 그래서 혈액까지 가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뇌나 생식기에 가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순수한 물. 근데 물을 다른 음식물과 섞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시간만큼. 그러니까 내가 갈증이 일어난다면 물만 먹어야 된다. 요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우리가 신선한 유기농 채소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맛도 발효 음식, 통, 좋은 기름, 그 다음에 발화현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견과류는 어떤 것들이 몸에 좋은지, 해조류는 또 왜 먹어야 하는지, 버섯과 균류는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흰살 생선, 특히 작은 흰살 생선 몸에 좋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당이 적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런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료 정리하면서 공부한 것들 이제 나눔을 해봤고요.